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화순 작가의 두 번째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와 그 관리를 맡아주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며 내심 놀라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가지 끝에 머문 햇살, 김화순. 알람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더듬거리며 찾았다. 그리고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알람을 집게 손가락으로 밀어 해제시켰다. 아직 잠에 취한 상태였다. 일어나야 한다는 의식은 있었다.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아 개슴츠레한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이 닿자마자 후다닥 이불을 걷어찼다. 벌써 7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이다. 간밤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잠을 설친 탓이다.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늘 걱정거리를 달고 사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된 모양이다. 얼마 전 무시무시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배수로를 점검하고 침수될 곳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했다. 다행히 별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근 도시는 사정이 달랐다. 그 아파트 관리소장은 차량이 침수될 것을 우려해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한 모양이었다. 많은 이들이 방송을 듣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로 밀려오는 통에 많은 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 일로 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마 형을 살 것 같다고 했다. 제 길, 다 잘 되자고 한 방송이 아닌가. 뻐근한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를 틀고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가 낯설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신경질적인 얼굴, 깡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카락까지 모두 내가 아닌 듯 느껴졌다. 거울 속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상훈을 닮아 있었다. 상훈을 만난 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학원에서였다. 그는 나와 같은 또래였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일보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나만 보면 항상 싱글벙글 웃었다. 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석 합격이 목표야. 상훈이가 허세를 부렸다. 그런 그가 밉지 않았다. 그와 나는 그 당시에 자격증 시험 과목 중 하나였던 윤리 과목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서로 당면한 시험을 위해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 관리소장이 되었을 때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난 우연히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란 시를 읽고 난 뒤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만약 가족이 굶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상우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여러 사람이 관계된 일이니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날 우리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졌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나에게 완벽한 남자이고 싶어 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어느새 조금씩 기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그 해가 끝날 때쯤 우리는 나란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곧바로 취직됐다. 그런 그가 먼 곳으로 가버렸다. 상우는 내가 임신을 한 사실을 모른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서로의 미래가 불안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워낙 심했다. 상훈이와 나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상훈이네 부모님은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 그것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 내가 상훈의 길을 죽인다고 싫어했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외골수 같은 성격의 상훈이가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며 남들과 쉽게 휩쓸리지 못하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엄마, 상훈이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나. 고기를 얼마나 넘길라고 벌써 이카노. 내 말에 엄마는 혀를 찼다. 상훈은 엄마 말처럼 아파트 일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긴 했지만 상훈인 좀 유별나 보였다. 그는 관리자로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직책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었다. 관리자들이 빠지기 쉬운 무사한 일한 태도, 자신이 몸부림치며 거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는 가끔 허탈하게 웃었다. 생각해봐. 아파트는 하나의 작은 나라야. 입법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입주자 대표단이 있지, 행정적 일을 하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그 아파트의 주권자인 입주민들. 아파트 운영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감찰하는 사법부에 해당하는 감사가 있잖아. 난 내가 관리하는 나라가 유토피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때 그는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불태우듯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진 상훈이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의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현실에 접하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아직 주택관리사란 직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 태동기였다. 상훈이 자격증을 따고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은 노조활동으로 유명한 기업의 직원이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였다. 당연히 입주자 대표단 거의 대다수가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민들 역시 노조의 영향이 강했다. 그날은 상훈이와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다. 영화 상영 시간이 한참이나 남아있어 인근 커피숍에서 시간을 죽치고 앉아있을 때였다. 커피숍에서는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노래는 평소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다. 한참을 음악에 심취해 있는데 어디서 삐삐 소리가 울렸다. 상훈이 고개를 숙여 허리춤에 있는 삐삐 숫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상훈이가 CD폰을 꺼냈다. 그리고 삐삐에 찍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영화는 다음에 봐야겠어. 지금 날 좀 보자고 하네. 그는 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위탁계약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런 그를 이해했다. 자치관리하는 나와 달리 그는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여서 재계약 여부가 중요했다. 급하게 일어서는 상훈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날 이후 상훈은 수시로 아파트 임원들이 부르면 달려갔다.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있었고 잠을 자려 할 때도 있었다. 정해진 시간도 없었다. 그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달려갔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상훈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 말에 상우는 피식 웃었다. 그러곤 걱정하지 마. 잘 해내고 말 테니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교과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다리던 재계약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마무리 조율이 남아있었다. 상우는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전화했다. 웬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감사는 바쁜 일이 있다고 얼버무렸다. 다른 임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날 오후 상우는 다른 위탁회사의 이사로부터 자신들이 상훈이 관리하는 아파트와 계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1월 상우는 그날 사람에 대해 치를 떨었다. 아파트 회장과 임원들은 언제든지 술이 고프면 술자리에 상훈을 불렀다고 했다. 물론 술값은 항상 상훈이가 냈다. 아니, 낼 수밖에 없었다. 위탁 재계약을 앞둔 2달치 월급은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그렇게 그들의 술값으로 고스란히 지출되었다. 뭐 임원들의 술자리, 그것까지는 좋았다. 재계약을 위한 거라면.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술자리까지 상훈을 불렀다. 상훈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다. 왜 불렀냐고 상훈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회장님, 이런 일은 너무합니다. 다음부턴 대리기사를 부르세요. 그는 교활하게 웃으며 소장님을 두고 왜 대리를 부릅니까? 라고 말했다. 상우는 자신이 뭘 잘못 들었나 싶어 그를 다시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그는 상훈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는 당연하다는 듯 차에 올랐다. 그랬던 그들이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훈의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았다. 관리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상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의 동대표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훈을 피하거나 침묵했다. 책은 책일 뿐이야. 현실은 책에 쓰인 것과는 너무 달라.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훈은 울분을 삼키며 울었다. 그렇게 그는 첫 번째 직장을 잃었다. 직장만 잃은 게 아니었다. 위탁관리 회사로선 중요한 거래처 하나를 잃은 거였다. 그에게 위탁관리 회사의 냉랭한 시선이 뒤따랐다. 그에게 2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 크지 않은 400세대 정도 규모로 물론 소속은 그가 몸담은 위탁회사였다. 아파트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있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과 조그만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 넉넉지 않은 주민들이 많았다. 그곳에 자리를 옮긴 상우는 별 불만이 없는지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그런 그가 누구보다 반가운 건 나였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턴 다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았고 자꾸만 나를 피했다. 그는 동료들과의 만남도 점점 뜸해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끔 그를 만나는 날이면 술에 취한 채 자신은 생각도 없이 끌려다니는 바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돼? 상훈이 나를 획 돌아보았다. 잔뜩 화가 난 그의 얼굴에 살기가 돋아 있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다. 그를 만나 투정이라도 하면서 응어리를 풀고 싶었지만 도리어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날이 반복되자 나도 점점 지쳐갔다. 상훈이가 약을 먹었어요.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상훈이와 크게 다투고 돌아선 다음 날이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같은 회원인 규현에게 상훈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막 의식을 회복한 뒤 병실에 있었다. 얘의 초췌한 모습은 그대로였다.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해. 상훈이 혼잣말처럼 힘없이 중얼거렸다.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깡말라 볼품없는 손이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훈은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상훈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동공에 힘이 실리지 않은 그를 보며 나는 그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상훈은 담담하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아파트에 부임했을 때 대체로 입주민들은 그에게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중 총무라는 사람은 유난히 그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상훈은 그런 그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파트에 근무한 지 2~5달쯤 되자 아파트의 시설물과 운영 시스템이 제법 익숙해졌다. 주민들은 친절했고 아파트는 무탈하고 조용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미안할 정도였다. 그때 그는 몰랐다.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것을. 아파트는 총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 일에 꽤 적극적이었다. 총무는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돌아다녔고 아파트의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아파트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에 참여하려 했다. 문제는 공사한 부분이 제대로 된 설계도나 공사 시방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청구되는 비용도 외주를 주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은 사정도 모르고 총무가 아파트를 위해서 헌신적이라고 다들 추켜 세우거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떠나기 싫어하는 겨울을 밀어내고 어느새 벚꽃이 눈처럼 날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원수 가지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 소장에게 자문을 얻고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소장님, 오늘 약속 없으시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요? 퇴근하려던 상훈을 회장이 불러 세웠다. 그는 민물 매운탕이 유명하다는 곳으로 상훈을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총무가 먼저 와 있었다. 간단한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으며 그는 단지 내 정원수 정비 작업을 자신과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경비원 오씨와 함께 처리하다고 싶다고 했다. 머리가 아팠다. 임원을 하지 말든지 아파트 임원으로 있으면서 자꾸 공사에 왜 관여하려 하는가 말이다. 총무에게 동대표 사퇴하고 나서 공사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 순간 총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상훈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음식값을 계산하고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출근 시간이었다. 상훈도 모르는 한 무리의 인부가 정원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아파트 회장과 총무가 작업해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다. 그리곤 상훈에게 견적서를 한 장 내밀었다. 450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상훈이 흠칫 놀랐다.
인근 아파트에서 알아본 견적보다 훨씬 높았다. 주변 아파트에서 작업한 금액은 300이 채 넘지 않았다. 3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입찰 공고를 한 뒤 낙찰된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일이었다. 저들이 제정신인가? 머리가 지끈거렸다. 관리소장이 허락도 없이 공사를 시키다니.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상우는 처삼촌 벌초하듯 대충대충 작업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은 계약이 없던 거라고 둘러댔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회장과 총무 핑계를 대며 가져오지 않았다. 꼼꼼한 상훈이 성격에 그네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그들은 며칠 후 정원수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돌아갔고 메일로 대금 지급 청구서와 통장 사본을 보내왔다. 소장님,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예전에 임원을 했다는 한 입주민이 한심한다는 듯 상훈에게 소리쳤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회장과 총무가 한 일을 그 입주민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상훈은 공사대금을 보류하겠다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다. 그리고 회장과 총무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러 들어? 당신은 나그네야. 우린 주인이고 까불지 마. 다짜고짜 반말이었다. 화가 난 상훈이도 그냥 있을 수 없었다. 당신이 임원이긴 하지만 400세대 중 한 세대일 뿐이야. 당신들이 아파트를 농락하도록 두고 볼 수 없어. 상훈도 지지 않고 되받아쳤다. 큰 소리가 오고 갔다. 회장이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상훈이와 총무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주먹이 날아왔다. 큰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 뜯어 말리고 나서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중에도 상훈은 회장과 총무가 잘못한 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대로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기분이 더러웠다. 저리 떠날 수 없으니 중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대로 물러서기 싫었다. 총무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니까짓게 별 수 있냐 하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월말이 지나고 분기별 감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감사에게 총무의 문제를 털어놔 보았지만 역시 가제는 개편이었다. 그는 회장과 총무를 불렀다. 그들은 상훈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행동했다. 소장님, 공사는 소장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상대는 두 사람, 상훈은 혼자였다. 위탁회사에서도 모른 척했다. 상훈이 근무하는 동안 그런 일은 2번이나 더 반복되었다. 허탈했다. 결국 상훈이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상훈은 나그네였으니까. 가을이 오기는 오나 보았다. 상훈이 누워있는 병실의 창문 너머로 은행잎이 제법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여름날 저돌적인 기세로 타올랐던 불꽃은 이제 불 꺾여야 할 계절이었다. 그렇지만 더위는 쉬 물러가지 않았다. 마치 저 밑바닥에 있는 추한 모습까지 까발리고 나서 물러서려는 듯 마지막 불꽃을 품어내고 있었다.
508호실로 가려면 이쪽이 맞습니까? 억세고 카랑카랑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상훈의 어머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날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던 그의 어머니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대뜸 인상부터 찌푸렸다. 미간에 주름이 잔뜩 잡힌 얼굴로 그녀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그런 기세는 그녀와 상훈이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 없음을 말하려는 듯했다. 아이고 이놈아, 이게 무슨 일이고. 내 지인작에 자는 안 된다 했지? 소리치는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자는 기가 세단다. 니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카더라. 니가 일찍 죽는단다.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 하려면 가세요. 그러면서 그는 아파트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며 자꾸 그러면 엄마는 영영 안 볼 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훈의 말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했다. 상훈이 옆에 있는 나의 존재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상훈이에게 눈짓으로 가겠다고 한 후 병실을 나왔다. 그와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리가 아팠다. 다른 직업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 나는 상훈의 마음을 떠보았다. 또 어떻게 새로 시작해? 그는 새로운 직업을 갖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옮겨 다니기를 반복했다. 상훈이 주어진 아파트에서 정해진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소장으로 낙인이 찍히자 그에게 더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주 중얼거렸다. 그렇게 방황하다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한 아파트의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 아파트에서 일한 이후로 상훈은 더는 내게 업무적인 일로 하소연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전보다 더 날카롭고 신경질이 늘었다. 상훈이 그 아파트에 근무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에게 시골 친척이 과일을 택배로 보내온 모양이었다. 그는 친척이 보내온 과일을 근처에 보관되어 있는 아파트 공용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갔다. 문제는 공용 물품을 경비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이다. 경비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아파트 공용 물품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책임 추궁을 당하리라고 생각한 경비원은 CCTV를 일일이 확인한 후 그를 찾아가 한바탕 야단을 친 모양이었다. 밤이 꽤 늦은 시각이었다. 다음 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교대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인계하면 될 일이었다. 그 주민은 다음 날부터 날마다 관리사무소로 찾아와서 문제의 경비원을 아파트에서 내보내라고 난리를 쳤다. 입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경비원이 입주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민원을 이기지 못한 상훈이 경비원을 해고하고 말았다. 그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상훈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못난 놈인가 봐. 술에 취한 상훈이의 넋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훈이가 웃었다. 공허하고 처절한 웃음이었다. 그가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몸은 야위어만 같고 얼굴은 해골이나 다름없이 수척해져 갔다. 더는 그의 푸념을 더 받아내기 힘들었다.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 업무만으로도 힘에 겨웠고 그와 만날 때만큼은 아파트를 잊고 싶었다. 상훈아, 우리 서로 만날 때 아파트 이야긴 조금만 했으면 해.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상훈은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그의 표정이 낯설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쉬라고, 힘들면 좀 쉬면서 일하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같이 살 집의 전세금과 생활비,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먼저 떠올렸다. 상훈을 만나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오자 그의 연락을 피하는 날이 많아졌다. 냉정하게 조금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싶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상훈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요서도 한 장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장례식에 참석한 날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욕을 퍼부어댔다. 기센 년, 진작에 상훈이를 놓아주라고 안 하더나 네가 상훈이를 죽인 거다, 네가. 난리가 나자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상훈의 친척들과 우리 회원들이 억지로 뜯어 말리고서야 그녀와 겨우 떨어질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엔 뜯겨나간 내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를 보고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그러고는 서럽게 울었다. 상훈을 만난 게 잘못일까? 내가 그를 죽게 했나? 내가 상훈에게 어쨌길래 왜 내게 이런 일이? 억울했다. 그와 나의 만남이 죄인 건가? 비열한 자식. 그렇게 가버리면 다야.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난 어쩌란 말인가. 나도 무너지고 싶었다. 상훈의 장례식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라머, 야가 임신이라도 했단 말인겨. 놀란 엄마의 목소리에 잠을 깼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웃자노, 웃자노. 엄마, 무슨 일이야?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가 흠칫 놀랐다. 그러고는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눈에 원망과 함께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러고는 곧 체념한 듯 나에게 임신이라고 말해주었다. 임신이라는 소리가 내 귀에 공명하며 한동안 맴돌았다. 임신. 이제 난 어떡하지? 상훈을 생각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메아리만 맴돌았다.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를 보낸 지 한 달쯤 지난 때였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엄마는 조용히 몸은 어떠냐고 물었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굳은 표정이었다.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피던 엄마는 아이를 지우자고 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혼자 애 키우고 우째 살랐고.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한 거라고. 엄마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게 싫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서의 여자의 입지와 내가 살아갈 세상에서의 여자의 입지를 헷갈리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귀찮았다.
이 바보야, 사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나. 엄마가 안쓰럽게 혀를 찼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의 말이 아니어도 겁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상훈이 떠난 이후로 줄곧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상훈의 온기는 지켜야 했다. 임신한 상태로 아파트에 계속 근무할 수는 없었다. 조만간 결론이 내려져야 했다. 아직 이 직업에서 자리도 잡지 못한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행히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때론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했고 때론 사막을 홀로 걷는 것처럼 메마른 시간이었다. 가끔 아이를 볼 때면 상훈이 얼굴이 스쳤다. 아마도 난 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와 짧지만 아픈 기억을 머릿속에 더듬고 있기 때문이었다. 관리사무소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조금만 견디면 퇴근 시간이다. 나는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좋다. 하루를 꼽아 법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나를 옥죄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둠은 낮 동안은 온갖 더러운 형태의 갈등과 욕심들을 검은색으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공평하다. 오후에 아파트 감사가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었다. 그는 건축업을 하는 60대 남자였다. 요즘 들어 그는 자꾸 아파트 공사를 들먹였다.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까진 좋았다. 그런데 공사를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얼마 전에 옥상 배기구 공사도 그가 직접 했었다. 그 일은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에 얼마의 인건비면 되었다. 그 일로 끝이겠거니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파트 내 다른 공사까지 눈독을 들였다.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조용히 그를 불러 감사가 공사에 참여하면 객관성도 없고 하자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안 된다고 잘랐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서부터였을까. 어느 날부터 회장은 월 말에 지급되어야 할 여러 공과금의 결제를 못하겠다고 버텼다. 공과금의 지출은 나와 회장, 두 개의 인감날인이 필요했다. 그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직원들의 급료는 물론 모든 지출이 보류된다.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을 못하고 자꾸 얼버무렸다. 감사에 입김이 들어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곤란한지 결제가 있는 날은 멀리 출장을 핑계대거나 잊어버렸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때마다 난 진땀을 빼며 뒤처리를 해야 했다. 직원들도 감사와 나의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자 나의 입장에 서야 할지 감사 쪽에 서야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다른 동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지휘 체계도 흐트러졌다. 나의 업무 지시가 하나둘 힘을 잃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회의 때마다 감사는 노골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그의 욕심을 공개할 수도 없었다. 혼자 삭히고 가야 할 일이었다. 구청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았다. 신고한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신고하고 나면 더 큰 후폭풍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 직업을 그만둘 각오가 없으면 함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없었다. 좋은 게 좋은 거였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 산재 사고까지 터져버렸다. 관리기사가 아파트 정원수 전정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어깨뼈를 다쳤다. 그를 병원에 이송하고 나서 산재 처리로 정신이 없던 차였다. 소장님은 직원들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소장님은 뭐 했어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마자 회장이 소리를 냅다 질렀다. 사고 뒷수습을 하던 난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평소 동 대표에게 안 됩니다라고 법에 모순된 일을 거절한 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터뜨리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늘 그렇듯 책임질 일이 생길 때마다 겪어왔던 터였다. 역시 가재는 개편이 될 수밖에 없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을 터였다. 일처리보다 힘든 사람과의 관계였다. 날마다 회장과 감사와 나의 신경전이 반복되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었다. 내가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더구나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다. 어쩔 수 없이 회장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그런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호의적이지 않은 회장에게 직원들의 급료와 내년 사업을 조율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내년 예산과 위탁관리 재계약에 남아있지요. 그가 지나가는 말로 툭 뱉었다. 은근한 협박이었다. 그는 감사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면 머리 아프지 않냐고 했다. 재계약 문제는 위탁관리 본사에서 얼마간의 힘을 보태줄 것이긴 하지만 나의 관리 능력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었다. 그만둘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요즘 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었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자꾸만 겁이 났다. 나를 옥죄는 굴레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볼에 뜨거운 것이 흘렀다. 그러고 보니 난 울고 있었다. 나만을 바라보는 엄마의 기대에 찬 얼굴과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이 환하게 빛을 내며 야상곡이 흘러나왔다. 엄마 언제 와? 참외 사올 거지? 손가락을 움직여 휴대폰 화면을 밀었다. 6시 50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다. 늦었다. 서둘러 가방을 주워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가로등이 환하게 아파트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왜 이리 늦었냐고 야단하며 참외가 든 봉투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먹을 저녁을 챙길 모양이었다. 나 밥 생각 없어. 요나 참외나 깎아줘 하고 돌아섰다. 걱정스러워하는 엄마의 안타까운 시선이 내 뒤통수로 느껴졌다. 요즘 들어 자꾸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내가 측은한 모양이었다. 누구보다도 내가 관리소장이 된 걸 자랑스러워하던 엄마였다. 자는요, 지가 돈 벌어 대학까지 마쳤다 아인겨. 그럴 때면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었다. 자가 일하는 아파트에 안 가봤는겨. 소장실이 따로 있대요. 내 아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부모라고 자한테 해준 게 없는데. 작은 방에서 요나가 쪼르르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응급결에 아이를 확 밀어냈다. 요나가 놀라면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울먹였다. 나도 놀랬다. 내가 왜 유나를 밀어냈을까? 모를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가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딸 때문이다. 우는 아이를 가만히 안고 등을 토닥였다. 유나, 엄마가 오늘은 여유가 없어. 오늘은 정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딸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안겨 울고 싶었다. 사는 게 너무 버거웠다. 지금은 아이도 엄마도 모두 귀찮았다. 딸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엄마는 재빨리 참외를 깎아내왔다. 참외를 보고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언제 울었냐는 듯 포크를 집어들었다. 딸아이는 접시에 있는 참외씨 부분만 싹쓸이하듯 발라먹었다. 그러고는 나머지 부분은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다. 엄마는 계집애가 희한하다고 야단을 했다. 유나는 먹는 모습까지 상훈을 닮았다. 엄마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는데 괜찮지?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표정을 뒤로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사각의 어둠이 나를 조여왔다. 그러나 그 압박감이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어둠이 주는 공평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의 두려움과 약한 모습을 숨길 수도 있고 지친 나에게 쉬어가라고 하지 않은가.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상훈도 그때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다시 어스름이 내렸다. 퇴근 시간이다.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나서 사무실을 나와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때 마침 운전대 어디선가 파리가 날아와 앉았다. 손을 휘저으며 파리를 내쫓았다. 이놈의 파리가 날아가는 듯 하더니 다시 운전대에 앉았다. 이번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파리를 내쫓았다. 그제야 파리는 자동차에서 멀리 날아갔다. 파리가 날아간 저편에 아파트 화단이 보였고 화단에는 가을을 재촉하듯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